송이복 소설집 자작나무 숲으로 가다에서 작가 후기 소설을 위한 잡감 송이복 1. 소설 쓰기 느지막한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시점은 1997년이었다. 교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겼던 시점이었다. 교수가 아니면 전업 작가라도 되어야 하겠는데 비평가에게는 전업 작가라는 개념이 없었다. 비평문을 써도 논문을 써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사나? 그래서 글을 써온 내친김에 소설 쓰기가 어쩌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나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주지는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보았다. 내가 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에 써본 실패작의 경험을 토대로 내 나름의 작법을 터득한 2000년이었다. 이때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이제 막 재직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막다른 골목이나 가파른 비탈길에 놓여 있지는 않았다. 이때의 작품이 용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 이듬해 1월 1일에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다. 제목은 꽃새 안 부는 율포였다. 이 작품은 이번에 낸 소설집에 실려 있다. 이와 같이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내력에는 처연한 사연이나 남다른 곡절이 있었다. 나는 소설가로서 등단할 무렵에 마음으로 남아 퇴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60 안팎의 나이에 소설을 쓰리라고 계획을 했다. 하지만 소설을 쓰거나 소설집을 내는 일을 한참 뒤로 미루어 놓은 것이 내게는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이기도 하다. 등단한 2001년인 그 당시로부터 소설 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삶의 진실은 그 삶이 지나가야 눈에 보이게 마련이다. 지나갈 때는 잘 몰라도 지나가고 나면 아, 그랬었지 하는 생각이 든다. 간혹 사람들이 지나온 일에 후회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쳐도 이것저것을 적당하게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회한 없는 인생이란 없다. 세간에서는 요즘에 이르러 정년 퇴임을 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들 말하곤 한다. 내 주변의 사람 중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 전원에 찾아가 농사를 짓는 이들도 있다. 농사고 주식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건강관리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와 다시 소설을 바지런히 매만졌다. 나에게 있어서 소설 쓰기가 새로운 인생인 셈인데 이 새로운 인생은 단테와 오르한 파묵의 글 제목이기도 하다. 파묵의 경우에 비추어 보자면 소설 쓰기는 인생의 불만에서 비롯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데서 맺는다. 내가 1997년에 소설을 처음으로 썼을 때 새로운 인생을 막연히 예감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정년 퇴임을 하기 몇 년 전부터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할 때는 소설 쓰기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더해졌다. 내가 소설 쓰기를 일찍 시작하지 않음을 후회한다고 했지만 지금이 소설을 쓰기에 느지막한 나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사람들은 요즘 들어 이런 말을 부쩍 더 사용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반세기 이전에 스포츠 세계에서 나온 말이
지금은 모든 분야의 금원으로 확산되어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이 무슨 일이든 간에 나는 늦게 시작해도 늦은 게 아니다. 늦되어도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 15번 직업을 바꾼 끝에 우리식 나이로 46살에 백석의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던 명가수 장사익의 경우도 있지 않나? 2000년대의 50대의 나이로 시대의 가인으로 이름을 드날린 그의 성공 스토리는 내게도 삶의 숨은 뜻이 되거나 뭔가 암시하는 바가 되었다. 내가 소설을 쓸 때마다 소설을 쓰는 일이 느지막하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늦은 소설 쓰기가 오히려 역발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고, 그것에다가 내 스스로 의도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기도 했다.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매만져 가면서 소설의 본문을 쓰다 보면 내 마음은 행복해진다. 소설을 써가는 과정을 느낌으로 비유하자면 이렇다. 노래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녀가 내는 애잔하고 드맑은 소리의 결처럼 곱다랗고 기다랗다. 하지만 내가 소설을 다 쓰고 나면 괜한 일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누가 내 소설을 읽어주기나 할까?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소설을. 내 지인이라도 자발적으로 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혼자만의 자족의 심연에 빠져든다. 어쩌면 이 심미적인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소설을 쓰는지도 모른다. 또 다르게 비유하자면 내 소설 쓰기는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르시시즘의 늪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설관의 바탕에는 내가 쓰고 내가 읽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 글은 소설에 대한 원론으로서의 일반론이라기보다는, 아니면 뭐랄까 극히 사사로운 견해랄까 잡감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 좀 생소한 표현인 잡감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나는 소설 역시 여타의 예술처럼 인간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적인 삶에도 운동 경기처럼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꿈이라고 생각된다. 꿈에는 잠 속의 꿈도 있고 잠 밖의 꿈도 있겠지만 둘 다 이루어지기를 바람에 대한 것이라서 서로 매우 공통적이다. 잠 속의 꿈 중에 예지몽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예로부터 신비의 영역에 해당하는 영험의 세계로 여겨왔다. 예지몽이거나 마음속의 바람에도 공통점이 있다. 이것 역시 둘 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한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소설 역시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그리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 소설의 꿈에 관한 얘기가 적지 않다. 이것을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설을 쓰다 보니까 내 소설에 꿈에 관한 소재가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누가 나에게 이 소설집에서 한 부분을 꼭 집어서 이를테면 엄지손톱의 문장으로 제시하라고 한다면 다음에 글을 제시하고 싶다. 꿈에 관한 소재여서다. 어줍잖게도 단편소설 꿈꾸는 저편의 유칼리에 들앉아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보이려고 한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는 다름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꿈을 꾸는 느낌이나 늦거움 같은 게 있으리라. 이것이 비록 거짓 감각이라도 좋다.
만약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살아갈 방도마저 없으리라. 삶의 궁극에는 사람들마다 제살이 하려는 삶의 표상이나 심상 같은 게 따로 있을 거다.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말레나 에른만이 노래하는, 또 노래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는 유칼리가 아닐까? 내가 최근에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의 마음의 미래를 읽었는데 인용한 내 소설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었다. 짐승의 뇌를 첨단 기기로 스캔을 하면 짐승도 꿈을 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짐승에게 꿈을 꾸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 이 짐승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꿈이야말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 하나의 유력한 가설일 테다. 나는 사람의 꿈이 짐승의 경우보다 훨씬 더한 고차원의 의미를 머금고 있다고 본다. 나는 젊었을 때 늘 간고했다. 또 내 마음을 공명하는 주변의 사람조차 거의 없어서 한동안 고적하게 젊음을 보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직장도 없이 10년 가까운 허송세월을 보냈다. 내가 두 번째로 상경한 이후에 15년은 회색 청춘의 시기였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변방에서 보낸 5년보다 못했다. 40고개를 넘어서면서 겨우 다시 직장인으로 제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까지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초여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매양 떨쳐내지 못했다. 예제 속절없이 떠도는 신세의 유기동물들도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때 나도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이 있었다면 책 읽기였고 내가 나를 치유한 것이 있었다면 글쓰기였다. 위로를 받는 것은 타인의 삶에 감정적으로 동화하는 것이요. 치유를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인지해 간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때 회색 청춘의 시기에 꿈으로 버티지 않았다면, 책을 읽고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았을까를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현대의 정신의학자들은 꿈을 신비의 영역에서 추방하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꿈 연구의 권위자인 헬렌 홉스는 이렇게 말했다. 꿈에서 우주의 메시지가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운명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운명의 개념이 전혀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 운명은 그것이 운명이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강한 현실에 맞서 지탱하는 꿈도 마찬가지다. 2. 무엇이 왜 소설인가? 도대체 무엇이 왜 소설인가? 소설이란 용어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무슨 종류의 글인 것 같은데 대설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굳이 소설이라고 불렀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말밑이나 말됨됨이를 잘 살펴보면 소설은 소인배의 말인 것이 분명하다. 대설이 거대 담론이라면 소설은 미시 담론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소설에서 도나 종교나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 등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소한 것 같은 일상사나
남녀 간의 통속적인 일들로 가득 채운 것이 바로 소설이다. 글자 그대로의 뜻처럼 잣다랗게 썰을 푸는 이야기다. 썰을 푼다고 하는 말은 지나치게 통속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래도 이 문맥에서는 적확하다. 짐작하건대 1980년대였던가 보다. 젊은이들이 다방에서 만나 진부하게 이빨 까고 수다 뜨는 등의 무의미한 대화를 두고 이를테면 썰을 푼다고 했다. 물론 말들이 의미를 밝히거나 사유를 생성하거나 소통을 위한 효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무의미하고 진부하다고 해도 썰을 풀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어떻게 민중이니 해방군이 반미 반핵이니 하는 것에 가히 눌려가면서 아니면 또 다른 헛것에 사로잡혀가면서 만날 진지하게 그렇게만 얘기하며 살아가야 하나. 그러면 도대체 대설이란 무엇인가? 개개인의 잣다란 일들보다 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거대한 담론이다. 이런 크고도 가지런한 담론이 있어야 세세하고도 자잘한 가지치기의 담론이나 비판을 잠재울 수가 있다. 이 담론이 담긴 정전이 팔만대장경이요, 사서 삼경이요, 도덕경이요, 신구약 성경이며 또한 쿠란이다. 이 정전을 두고 경전이라고들 하는데 요컨대 경전이 군자나 선지자 등의 말씀이라면 소설은 앞에서 말했듯이 소인배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 진리의 메시지라면 군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실이라면 소인배의 시시껄렁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 군자의 말씀인 대설은 사람됨의 영혼과 우주의 진리를 일깨워 세우는 거대 담론에 가득 찬 바닷물과 같다. 이에 반해 소인배의 말인 소설이야말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거나 고여있는 고랑의 물 같은 미시 담론이지만 이 같은 소량의 물이라고 해도 인간의 개별적인 사람들의 파편마다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소위 낭만주의가 19세기에 세계를 낭만화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 시대는 낭만주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낭만주의가 세계를 낭만화하기를 바랐다면 그 훨씬 이전부터 건재해온 경전은 혹은 경전주의자는 자아를 세계화하려고 했다. 아니 절대화하려고 했다. 이와는 달리 소설가들은 자아와 세계의 어긋남, 모순, 부조리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김시습은 자신과 세상이 서로 어긋난다는 사실을 두고 신세 괴위라고 했고 허균은 세상과 더불어 화합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가리켜 불여세합이라고 했다. 이들이 세계화된 말씀에 대해 순정하거나 경배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녔는데 그 시대의 이들을 어찌 소인배라고 하지 않았겠나. 군자의 말씀과 소인배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한 철학자의 저서에서 잘 대조하고 있다. 이정우의 접힘과 펼쳐짐에 의하면 군자의 말씀이 타인을 어루만지면서 세상을 맑게 하는 건강한 언어라면 소인배의 말은 남을 헐뜯고 냉소하고 또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병든 언어이다. 이 철학적인 해석을 염두에 둔다면 경전 속의 문어적인 대설에 비해 소설의 언어가 저잣거리에 얼마나 비속하고 가볍게 떠다니는 입말인가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소인배의 말이라고 해서 다 소각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말 가운데 들을 만한 것도 있다. 오르암 파묵은 자신의 소설 새로운 인생에서
굳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세속적인 느낌으로 오가는 사랑에 대해 다소 길게 썰을 풀었는데 성경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바 사랑에 대한 빛이 나고도 값어치가 있는 어록에 비할 바 못되겠지만 그런대로 아쉬운 대로 읽을만 하다. 물론 아쉽다라는 말이 가치의 단순 선택에 지나지 않는 표현이겠지만 애초에 소설의 기원이야말로 읽을 만한 읽을거리라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의 장절에 보면 사랑에 관한 사도의 말씀이 있다. 기독교의 사도는 동양의 개념으로 군자이거나 보살에 해당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말씀이니 대설이다. 오르한 파묵은 자신의 소설에서 사랑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다음에 인용문을 보자. 사랑은 항복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의 원인이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은 일종의 음악이다. 사랑과 고귀한 가슴은 동일한 것이다. 사랑은 슬픔의 시다. 사랑은 예민한 영혼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랑은 언젠가 소멸되는 것이다. 사랑은 절대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결정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껌 하나를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절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사랑은 공허한 말이다. 사랑은 신과 결합하는 것이다. 사랑은 고통이다. 사랑은 천사와 눈이 마주치는 것이다. 사랑은 눈물이다. 사랑은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세상 전부다. 사랑은 영화관에서 손을 잡는 것이다. 사랑은 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괴물이다. 사랑은 눈멈이다. 사랑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사랑은 성스러운 침묵이다. 사랑은 노래다. 사랑은 피부에 좋다. 이나나 옮김. 이 인용문을 읽어보면 대설과 소설, 거대 담론과 미시 담론, 사도의 말씀과 소시민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름을 안다는 사실이 소설의 장르적인 성격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다는 사실과도 통한다. 방금 내가 사실 운운했는데 사실에 관해서 말해본다. 소설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머물지 않는다. 몇 년 전에 법무부의 여성 장관이 국회에서 소설 쓰네 라는 말을 해 빈축을 산 일이 있다. 소설이 소인배의 말이라서 세간에는 소설을 아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소설은 일단 거짓말이다. 하지만 소설이란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라기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 거짓 없이 해석하거나 재해석한 말이다. 거짓말의 형식을 통해 삶의 진실을 밝히는 언어의 향연이 바로 소설이란 읽을거리다. 수년 전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안타깝게 생애를 마감한 소설가 마강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한다고 말했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이 역설이 잠옷 심오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성경 속의 말씀이요. 자신의 모교이자 자신이 재직한 학교의 교훈이다. 그는 이 대설, 이 거대 담론을 부정한 것이다. 대신에 그는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한다는 이 소설, 이 미시 담론을 부양한 것이다.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한 것을 띄워야 대동세상이 실현된다.
진리가 우주의 진리를 반영한 세계상이라면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비추어진 자화상이다. 저 헤르만 헤세가 참자아를 카를 융의 정신분석학에서 찾으려 했지만 이 마광수는 이것을 개개인의 성적 자유에서 찾으려 했다. 그의 어록에는 또 이런 게 있다. 사랑함으로써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섹스를 함으로써 사랑하게 된다. 사랑함으로써 섹스를 하는 것이 군자의 경건한 말씀이라면 섹스를 함으로써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소인배의 시시껄렁한 말이다. 여러분은 어느 표현에 삶의 진실이 묻어나 있다고 보나? 어느 쪽이 소설로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가? 진리가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거나 사랑하기 때문에 섹스를 한다거나 하는 말은 사실로서 완벽한 말이다. 사실의 언어는 주로 역사나 과학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말이다. 이에 반해 진실의 언어는 주로 문학과 예술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말이다. 말과 글, 가락과 장단, 노랫말, 형태와 색깔, 모든 이미지 등은 보편의 언어이다.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다. 조형 언어도 손짓 언어도 영상 언어도 있다. 내가 최근에 신문 칼럼에서 보았는데 누가 사실을 누에로, 진실을 나비로 비유했다. 멋은 있지만 적절한가 하는 점은 더 두고 봐야 한다. 내가 보기에 사실은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지만 진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사실이 하나라면 진실은 여럿이다. 영화 라쇼몽에서 산적이 무사를 죽이고 무사는 산적에게 죽임을 당한 내용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달랐다. 다양한 시선을 허용하고 존중하는 게 진실이다. 다양한 시선이 허용되거나 존중된 언어가 바로 소설의 언어다. 앞에서 보았듯이 소설가 파묵이 사랑에 대해 구구하게 썰을 푼 것처럼 말이다. 이 대목에서 선악, 미추, 시비, 곡직에 대한 가치의 상대성 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선악의 문제가 가장 중시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곡직이 가치 판단의 중심에 서고 있다. 하도 가상현실이니 가짜 뉴스니 하는 말들이 많아서다. 앞으로는 소설의 소재나 내용 중에서도 곡직에 관한 것에 문제의식이 파급되리라고 본다. 작가들은 향후 무엇이 진실을 왜곡한 것이며 왜 정직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려 들 것이다. 소설은 기성의 가치관에서 보면 대체로 모짐, 추함, 그릇됨, 왜곡된 것에 맞서거나 혹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소설가나 그가 애써 창조한 인물은 세상의 구괴자나 방해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한 예를 보자. 작가 마광수는 사드 후작처럼 저주받은 작가요. 그가 빚어낸 마녀 같은 주인공인 즐거운 사라는 현저히 문제적이다. 젊은 여자가 세상은 넓고 남자가 많아서 행복하다고 한다. 그래도 소설의 주인공이 문제적이지 않으면 맹탕이다. 즐겁거나 괴롭거나 하지 않는 평범한 사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적이라고 미리 편견을 가진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마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살이는 선과 악의 이야기로부터 어짐과 모짐의 다른 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세상에는 대부분의 선과 일부분의 악이 공존하고 있다. 세상에 악이 없다면 성선설로 충분한데 성악설을 굳이 들먹일 필요가 있을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인이 현실적으로 선인을 지배한다. 선인이 악인들 위에 군림한다면 계몽적인 이상국가다. 이 이상국가에서는 선이 길길이 날뛰면 악은 잠잠하거나 무력해질까? 아니다. 악은 선으로 위장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일상 속에 숨어 있어서 늘 눈치를 본다. 악마가 디테일 속에 있다는 말이 이래서 나도는 건지 모른다. 소설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모질고 추하고 그릇되고 왜곡된 세계에 들어가서 위선과 추악함과 잘못되거나 이지러짐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까발린다. 어두운 데서 진실의 빛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 500년 살자는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볼 때 빌어먹을 작가야말로 작품 속의 골칫거리인 문제야말로 이 풍진 세상에 뜬 세상에 성가시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다. 마강수와 즐거운 사라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물론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선과 악의 문제인 것은 맞다. 소설은 선과 악의 뒷모습을 그려내기도 하고 인간에게 숨어있는 결백과 흑심을 비추어 주기도 한다. 대체로 보아서 경전이 선인의 선행에 초점을 준다면 소설은 악인의 악행에 다이얼을 맞춘다. 소설가는 악인을 잘 형상화해야 한다. 악인이 아니면 문제적 개인이라도 창조해내야 한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 선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이를 해체함으로써 선인의 악행, 악인의 선행에 대한 모험도 시도하려고 한다.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도 대체로 보아 악인은 기가 세고 힘이 있고 돈도 잘 번다. 그런데 무엇이 선과 악이며 누가 선인이고 악인인가? 죄를 분명하게 짓고도 벌을 달게 받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들 억울하다고만 말한다. 선과 악의 경계선은 정말 모호하다. 어쩌면 뒤섞여 있는지도 모른다. 선을 가장한 악은 잘 드러나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 악인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무수한 양심수가 있어 왔지만 죄와 벌의 당사자조차 자신이 선인인지 악인인지를 잘 구분하지도 못한다. 또 내 삶의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본다.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다.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아니, 잘못을 저질러야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나? 만약에 있다면 그가 사람인가 초인이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를 하지 않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사람치고 선량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독자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류의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런 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모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의 순환적 흐름이 있게 마련이다. 악은 선으로 가장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선순환이란 말보다 악순환이란 말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지 않는가? 악에 감추어 놓은 손톱은 세상의 공정을 해친다. 악은 대부분이 몸을 잘 숨긴다. 몸을 숨기지 못하면 보호색이라도 띈다. 이처럼 악의 본색은 형언할 수 없이 원색적이다.
악은 세계의 영혼을 잠식한다.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악에 물든 세계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악에 물든 세계에서는 모짐이 반드시 승리를 구가하지만 어짐은 늘 그렇듯이 드센 바람에 나부끼다가 끝내 꺾이고 만다. 그래서 고중세의 현자들은 어짐을 보호해 왔다. 이 어짐의 잣대로 도덕률을 저울질해 왔던 것이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에게 왜 선보다 악이, 어짐보다 모짐이 강한가를 물어봐야 한다. 동서양에서 말하는 소설의 개념적 패러다임은 전혀 다르다. 동양에서는 소설이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서양의 소설은 근대 소설을 의미한다. 소인배가 동양에서 고중세의 개념이었다면 이 개념을 가름할 수 있는 서양에서의 용어는 소시민이다. 물론 소설 발생 초기에 혁명 주체 세력인 대시민도 있었다. 소시민에게 읽히는 소시민의 이야기인 서양 근대 소설의 주인공 가운데 선량하고 성실한 소시민도 있었지만 속물적인 소시민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악에 물든 세상에서 늘 패배하게 마련인 선량한 소시민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드는 악의 기운이나 정체를 느낄 때 권선징악이란 통속의 칼날로 세상에 맞선다. 근대 소설이 발전하는 가운데 풍자의 작가 정신은 한때 제자리를 잡기도 했다. 권선징악은 누구나 좋아한다. 왜 독자들에게 무협소설이 먹혔나? 권선징악 때문이다. 이것은 옥중의 흉악범들에게조차 읽혔다. 후자의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소설은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속물의 이야기가 된다. 악인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면 실패한 소설이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악인의 형상은 쉽지 않을 뿐더러 작가가 잘 시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작가 스스로 악에 물들고 싶지 않아서일까? 악인보다 악의 등급을 조금이라도 낮추면 속물적 인간이 나타날 수 있고 저 골치 아픈 문제적 개인이 기웃거릴 수가 있다. 어쨌든 소시민의 속성에 대해선 헤르만 헤세의 소설 황야의 이리에 잘 표현되어 있다. 소설의 본문엔 물론 시민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소시민의 개념인 것이 분명하다. 이 소설에 의하면 소시민은 본질적으로 삶의 추진력이 약한 존재, 불안에 떨며 자신을 희생하기를 두려워하는 존재, 누군가가 지배하기 쉬운 존재다. 헤세의 소설들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지향해 이를 시적으로 잘 융합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 자신이 성장기에 문제적인 탕하였고 그의 인생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란 또 광기에 국가주의라는 거칠고도 모진 환경이 놓여 있었다. 남녀간의 감미로운 러브 스토리 라인이 전제된 로맨스도 먼 훗날에 일어날지 모를 극단적 가공의 SF도 소설이라고 하는 큰 범주의 서사 속에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삶과 호흡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현실 속에서 부대끼면서 악에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배기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의 문제적인 주인공이 물론 악에 바친 사람이겠지만 문제적이라고 해서 다 악에 바치는 것은 아니다. 군자가 되지 못하면 내남 없이 소인배요 중산층에 이르지 못하니 얄짤없는 소시민이다. 이들은 세상의 불공정을 탓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에서 왜 불만이 없겠나. 연암 박지원의 생각들을 수용하자면
소설은 주인공의 불평지기를 형상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악인의 개념도 최근에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약한 상대가 약점을 보일 때 바로 이때다 하면서 거친 언행과 함께 들깨처럼 달겨드는 악인은 근대의 외형적 악인이다. 현대의 내면적 악인은 선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다. 외모가 좋은 선남 선녀 중에서 돈 많고 남부럽지 않는 또 사회의 기득권자 중에 숨어 있곤 한다. 이들은 최고급품 정장의 양복이나 가장 화사한 드레스에 감추어진 마음속에서 사악한 뱀을 한두 마리 키운다. 이를테면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하는 새로운 악인상이다. 유진호의 김강사와 T 교수는 현저히 근대 소설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표리부동한 일본인 T 교수는 도리어 현대적 악인상에 가깝다.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 모두 선악의 대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잡지사가 작가들에게 원고를 청탁하면서 준 메시지,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 선악의 문제에 대해 너무 애면글면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사회 환경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대결 구도로는 이제 더 이상 소설적 진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소설 속의 자아 역시 루카치의 용어인 문제적 개인이나 카뮤의 표현인 반항적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아가 금음 같은 세계의 어둠 속에서라도 어떤 방식으로 진실의 빛을 찾느냐에 달려있다. 세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바뀌어가면 자아의 정체성도 질적으로 변환될 수밖에 없다. 소설의 장르적 성격이 자아와 세결의 대결에 있다는 사실은 도리어 소설의 발전 및 성공의 역사를 이끌어왔다. 자아가 언더독, 즉 약자라면 세계는 톱독, 즉 강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가 공정하지 않으며 또 세계가 자아에게 혹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믿는다. 소설이 일종의 박해 텍스트로서 감성과 울림을 주는 서사로 다가설 때 독자와 더불어 정서적 공감 및 교감을 맺는다. 지금도 소설은 이 같은 동일시 및 언더도그 효과를 지닌 채 문학 속에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다. 대체로 보아서 과거에는 보수적 세계가 강자였고 진보적 자아가 약자였다. 이제는 정치적인 지형도 바뀌어 간다. 앞으로 언젠가 세계적으로 진보가 세계화되거나 보수가 자아화 될 수 있다. 보수와 진보가 이전 투구식의 개싸움을 벌여 보수가 깔린 개처럼 동정과 응원을 받을 시대가 올 것이다. 3. 다시 출발선에 서다. 이 글을 쓸 때부터 자신의 소설집에 관해 자신을 변호라도 하듯이 뒷말을 스스로 덧붙이려고 하니 좀 어줍잖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작가 노트를 밝힌다는 생각으로 썼다. 쓴 김에 누가 내 소설의 본문과 관련된 키워드 셋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에 세 낱말을 선택하겠다. 하나는 예술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역사이다. 이 낱말들은 거대 담론에 가까운 용어인 것이 사실이다.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서화에 빗대면 굵은 묵선의 붓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내 소설에서 예술가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 속에 본질적으로 동화하지 못하는 자아가 바로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술가 중에서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나 사례는 무수히 많다. 한 예를 들자면 칸딘스키는 러시아의 볼세비키와 독일의 나치당으로부터 차례로 버림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말년에 프랑스에 안착해 정치적 망명의 생활을 하면서도 예술가로서 예술에 대한 향유와 성취의 날들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세계사의 과정에서 세계의 횡포와 공포와 부조리에서 눈을 떠간 반항적 인간 중에서 우리는 여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다. 여자들이 수천 년 동안에 걸쳐 애들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오다가 이 시대에 이르러 음양지찬이 섹스지민이 하는 성차별 개념이 희석해지자 여자들이 거꾸로 스스로를 돌아다 보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저출산은 세계의 부조리에 대한 오래 묵은 반항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번 소설집을 통해 옥비랑, 김재휘, 손명희, 목혜수 등의 강단이 있는 2부의 초상들을 빚어냈다. 이 점이 나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운 작업이었다. 굵은 묵선의 붓터치에 짝을 이룰 세필의 감칠맛도 적잖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 소설은 남성 작가로서 젠더 감수성의 가치와 동기를 부여하는데 겨우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린 셈이라고 하겠다. 소설이 동시대의 시점과 현재 시제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장르적 성격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이런저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질 때 나는 내 소설의 서사를 과거의 시간대로 옮겨보기도 했다. 내 나름대로의 문법에 의거한 역사소설을 시도해 본 것이다. 특히 소설집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옥비랑 한삼을 뿌리다는 예술과 젠더와 역사의 개념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소설을 첫머리의 작품으로 내세웠다. 내가 거대 담론의 틀에 미시 담론의 결을 어느 정도 보완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본다. 그 밖의 작품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문학 비평과 영화 비평, 일반 시와 동시, 산문과 논문 등을 통해 글쓰기의 세세한 분할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 뜻밖의 이 늦은 나이에 소설집이라고 하는 분에 넘치는 글쓰기 결과도 이끌어낼 수가 있었다. 모든 글이 갈라져도 결국은 하나다. 또한 하나의 가치를 지향한다. 소설 쓰기를 시도한 점에 있어서는 내가 내게 고마움을 전한다. 평생을 두고 내가 내게 처음으로 해보는 말이다. 그래, 너 수고했어. 이때야말로 내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지금 다채의 글,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서 있다. 문제의 요체는 거대 담론과 미시 담론을 굵은 묵선의 북터치와 세필의 감칠맛을 어떻게 조화롭게 뒤섞느냐에 있다고 본다. 어쨌든 이 글을 마무르고자 할 대목에 이른 것 같다. 아무리 시시껄렁한 소인배의 말이, 무력한 소시민의 말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인간에 대한 신뢰와 예의를 회복하는데 나는 소설이 우리의 영혼을 고무하고 또 고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다. 이 소설집에 실려있는 중단편 등은 대부분 근래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나는 이 낱낱의 것들을 하나의 소설집에 한꺼번에 담기 위해 하나하나 개작하는데 혼신의 정성을 기울였다.
이 개작된 것 모두는 2024년 버전의 텍스트로 간주되길 바란다. 시도하지 않는 성취는 없다. 내가 그동안 다양한 성격의 책을 냈지만 소설집만큼 내 모든 것을 걸어본 일도 없다. 소설 쓰기는 내게 글쓰기의 또 다른 도전인 셈이다. 그런데 읽히지도 않을 소설은 왜 쓰느냐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쓰니까 사라지고 사니까 쓰이더라고. 요컨대 글쓰기가 바로 글쓰는 이의 삶이더라고. 특히 글쓰기의 욕망 위에 경험적인 삶, 상상하는 삶을 얹으면 소설은 인간의 참모습에 한결 더 가까워지더라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